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프린트 보고 진도 나가죠. 1번부터 보시면 갑소유 토지 위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축조하였다. 옳은 것입니다. 1번. 그럼 이제 일단 제일 기본적인 내용은 건물 소유자는 누구냐면 을이죠. 을. 건물을 신축했으니까. 근데 무단으로 신축한 거니까 갑이 을에게 건물의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고요. 다만 이 을이라는 사람에게 퇴거를 요구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을이 병에게 임대차를 해주었다면 임차인에게는 철거를 구할 수 없어요. 퇴거만을 요구할 수 있다고 했죠. 만약에 을이 예를 들어 정한테 팔았는데 등기가 안 됐다. 그럼 정이 미등기 매수인이죠. 그럼 미등기 매수인에게 철거를 요구할 수 있다라는 게 판례였고, 마지막에 좀 소리가 섞였어요. 예. 있어요. 예. 자, 1번부터 보죠. 을이 건물에 거주하는 경우 갑은 을을 상대로 퇴거를 청구할 수 없다. 1번? 예, 바로 정답이죠. 예. 답은 간단한 거였고. 근데 이제 1번 답이 쉬웠는데 1번을 잘 모르면 점점 어려워지는 질문들이 나와요. 2번 보시면 병이 그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갑은 을을 상대로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2번은 틀렸죠. 뭐가 틀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병이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소유권에 의해서 철거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은 병이지 갑은 아니죠. 그러니까 갑은 소유권을 잃어버린 자죠. 물권과 물권적 청구는 분리될 수 없어요. 갑은 이제 더 이상 철거를 구할 수 없고요. 3번. 을이 정에게 건물을 매도한 후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받고 인도하였으나 건물이 아직 미등기인 경우 갑은 정을 상대로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정이 뭐예요? 정을 줄여서 말하면 미등기 매수인이죠. 그럼 미등기 매수인 정을 상대로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야죠. 틀렸고요. 4번. 만약 을이 지상권을 취득한 뒤 건물을 축조하였는데 을의 허락 없이 무가 건물을 점유한다면 갑은 무를 상대로 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건물의 소유자가 누구예요? 을이죠. 그러면 무를 상대로 인도를 청구할 사람은 을이죠. 건물 소유자 을이 해야 합니다. 5번. 만약 을이 갑으로부터 토지를 임차한 후 임차권 등기 없이 건물을 축조하였고 병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미등기 건물 소유자 을은 병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5번은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임대차에서 공부했던 거죠. 그러니까 토지를 임차해서 건물을 지었는데 얘가 만약에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럼 임차권 대항력이 없죠. 그럼 이 경우에 대항력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는데 뭘 하면 대항력이 생긴다고 했냐면 건물 등기를 하면 대항력이 생긴다라고 했죠. 근데 얘는 건물 등기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미등기 건물 소유자라고 돼 있죠. 그러면 임차권 주장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임차권 할 때 본 게 이거였어요.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 소유자고 을이 토지의 임차인, 토지 임차인. 얘가 건물을 지었는데 원래 이 토지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어요. 그래서 뭘 해야 대항력이 생기냐면 임차권을 등기해야 되는데 그 등기는 뭐 우리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갑이 응해줘야죠. 근데 땅 주인이 등기를 안 해준대요. 그러면 임차권은 대항력이 없는 상태죠. 그러면 만약에 토지의 물권자, 예를 들어 소유자가 바뀌었다든지 저당권이 설정됐다든지 토지의 물권자가 바뀌면 요 임차인은 요 물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대항력이 없는 상태니까. 그럼 건물 어떻게 해야 돼요? 철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요 토지 임차인 입장에서는 불안해서 토지 임대차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민법 622조에서 특별히 규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임대인이 임차권 등기를 안 해줘도 요 임차인이 스스로 대항력을 발생시킬 수 있게 해주는데 뭘 등기하면 된다고 했어요? 건물. 건물을 등기하게 되면 그때부터 토지 임차권의 대항력이 발생이 된다. 이게 이제 특별히 규정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조심하시라고 했던 게 뭐였냐면 얘가 아무리 건물 등기를 했어도요. 토지 물권자가 먼저 들어오고 건물 등기가 나중에 됐어요. 그러면 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언제부터 대항력이 생기는 거냐면
건물 등기했을 때부터죠. 그러니까 이제 얘가 건물 등기한 다음에 예를 들어 토지의 물권자가 바뀌었다. 그러면 이 토지 임차권자는 새로운 소유자나 뭐 저당권자 등에게 대항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얘가 아무리 대항력이 생긴다 하더라도 언제부터 생긴다고요? 등기 시부터요. 그럼 만약에 얘가 등기하기 전에 토지의 물권자가 먼저 나왔다면 나중에 건물 등기해도 대항할 수 없는 거죠. 근데 5번 질문은 아예 얘 뭘 안 했대요? 건물 등기를 안 했죠. 그러면 대항력이 인정될 수 없는 거죠. 그 얘기고. 자, 2번 볼게요. 을은 갑소유 X부동산을 매수하여 대금 전액을 지불하고 그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지만 자기 명의로 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 그건 이제 미등기 매수인이죠. 틀린 것입니다. 1번. 을의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왜 안 걸려요? 그렇죠.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다. 점유하고 있으면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했고, 그 다음 2번. 병이 을로부터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 경우 갑은 병에 대하여 소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2번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소유자는 누구냐면 누가 소유자예요 지금? 우리가 이거 그림 그리면 제일 첫 번째로 보는 게 소유권의 변동은 없음. 이랬죠. 누가 소유자예요? 갑. 그러면 갑이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를 행사함에 있어서 누구에게 하면 안 된다고 했냐면 점유할 권리 있는 자. 그러면 점유할 권리 있는 자에게 임차한 병. 이 사람은 점유할 권리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병에게도 소유물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그러니까 2번은 뭐 시험에 계속 나오는 내용이에요. 미등기 매수인에게 매수하거나 임차한 사람도 역시 점유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고. 3번. 참고로 X부동산이 아니라 갑소유의 Y부동산이 을 명의로 등기된 경우 원칙적으로 그 등기는 무효이다. 그렇죠. 지금 X토지에 계약을 했는데 등기가 Y등기가 됐죠. 그럼 실체관계 없는 원인 무효 등기고요. 4번. 을이 X부동산을 병에게 전매하였고 갑을 병 간에 중간 생략 등기를 하기로 합의한 경우 을의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은 소멸한다. 틀렸죠. 3자 합의가 있으면 직접 청구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중간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있고요. 5번. 을이 X부동산을 병에게 전매하였고 갑을 병 간에 중간 생략 등기 합의가 있은 후 갑과 을 간에 매매대금을 인상하는 약정이 체결된 경우 갑은 인상분의 미지급을 이유로 병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그러니까 5번에서는 이제 말하는 게 3자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최초 매도인의 대금 채권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죠. 5번, 3번. 혼동으로 인해 밑줄 친 권리가 확정적으로 소멸하는 경우는 밑줄 다 어디 갔어요? 이게 프린트하면서 밑줄이 다 없어졌나 봐요. 예. 우린 뭐 그래도 다 풀 수 있죠. 예. 1번부터 보죠. 예. 지상권자가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 소유권을 단독 상속한 경우 그럼 어디에 줄거져 있겠어요? 지상권이죠. 그러면 소멸해요? 존속해요? 소멸하죠. 정답은 바로 1번이죠. 뭐 줄 안 거져 있어도 정답 맞히는데 지장 없으셨죠? 예, 답은 1번이고 2번. 저당권의 목적물을 저당권자가 매수하였으나 그 매매 계약이 원인 무효인 경우 그럼 이건 뭐겠어요? 어디에 줄거져 있겠어요? 저당권이겠죠. 그러니까 원래 저당권자가 소유자가 되면 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만 근데 그게 무효가 되면 다시 살아나는 거죠. 부활하니까 확정적 소멸이 아니다라는 거고 저당권에 줄거두시면 되겠고요. 3번.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가 된 후 그 저당권자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어디에 줄거놓으면 되겠어요? 자, 저당권. 그러니까 이거 사실 이걸 맞히셔야지 혼동을 이해하시는 거예요. 예.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가 된 후 그 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그럼 어디에 줄을 거야겠어요? 저당권에 거예요. 저당권이죠. 그럼 원래 저당권자가 소유자가 되면 혼동으로 소멸하는 거지만 뭐가 있어요? 그 후순위자가 있죠. 그러면 소멸하지 않는다는 거고 갑의 지상권에 대해 을이 1번 저당권, 병이 2번 저당권을 취득한 후 을이 그 지상권을 취득한 경우 이거 어디에 줄거져야겠어요? 자, 갑의 지상권에 대해서 을이 1번 저당권, 병이 2번 저당권을 취득했는데 자 누가 취득했어요?
을이 1번 저당권자가 지상권을 취득한 거죠. 그럼 이 경우에 1번 저당권이 만약에 소멸하면 피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 소멸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1번 저당권이고요. 5번 주택 임차인이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이 있는 임차권을 취득한 다음에 그 주택에 제3자의 저당권이 설정된 후 임차인이 이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그럼 이건 어디에 줄거면 되겠어요? 임차권이죠. 그럼 원래 임차권자가 소유자가 되면 원래 혼동으로 소멸하겠지만 뭐가 있다고요? 제3자 후순위 저당권이 있으니까 소멸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답은 1번이 되겠고. 자, 오늘은 점유권부터 보실 차례죠. 248쪽입니다. 자, 248쪽에 점유권 나오는데 밑에 조문 나오죠. 뭘 하면 점유권이 인정된다고 했냐면 사실상 지배. 1항에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 점유권이 있다. 그러니까 본권과 상관없다고 했어요. 그 다음 2항에 보시면 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한 때에는 점유권이 소멸한다. 그러나 204조 규정에 의하여 점유를 회수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204조가 뭐였냐면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예요. 그러니까 점유를 잃어버리면 사실상의 지배를 잃어버리면 점유권이 상실되는데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에서 되찾아오면 그 점유는 그냥 유지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치권 할 때 이 내용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유치권의 경우에는 어떠한 이유든지 간에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은 바로 소멸돼요. 근데 유치권자가 점유를 빼앗기면 물권적 청구는 몇 개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물권적 청구를 근거에 따라 구별하면 점유권에 기한 것과 본권에 기한 게 있어요. 근데 이 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가 준용되지 않는 게 뭐였어요? 유치권. 그럼 유치권자는 절대로 유치권에 기한 반환이라는 거 없다고 했어요. 근데 점유하다가 뺏겼으면 뭐에 개선돼요?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는 된다고 했죠? 다시. 자, 소유자가 점유하다가 뺏기면 물권적 청구가 몇 개예요? 2개. 그러니까 점유권에 기한 반환도 되고 소유권에 기해서. 예를 들어 전세권자가 건물을 점유하다가 뺏기면 역시 물권적 청구는 2개. 점세권에 기해서도 되고 점유권에도 돼요. 근데 유치권에는 준용 조항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유치권자는 물권적 청구가 뭐밖에 없다고요? 점유권에 기한 반환이에요. 그러면 유치권자가 점유하다가 뺏기면 유치권은 바로 소멸해요. 근데 얘가 뭘 행사해서? 여기 나온 것처럼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를 행사해서 되찾아오면 유치권은 소멸되지 않았던 것으로 다루게 된다라는 거죠. 유치권 가면 이 내용이 다시 한번 나오고, 자, 오른쪽에 사실상 지배해야 한다라는 말 나와 있죠. 그 동그라미 2번에 249쪽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대지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는 보통 이전 등기할 때 대지를 인도받아 점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전 등기를 했다는 것은 목적물을 넘겨받는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전 등기할 때 점유한 것으로 인정해 준다고 했어요. 근데 조심하실 점은 무슨 등기는 아니라고 했냐면 보존 등기. 그러니까 보존 등기는 이전 받는 취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바로 밑에 셋째 줄에 다만 소유권 보존 등기는 이전 등기와 달리 해당 토지 양도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그러니까 이전 등기는 양도를 전제로 하는 거지만 보존 등기는 양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보존 등기에 맞췄다고 해서 그 무렵에 점유를 이전받았다고 인정해 줄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전 등기와 보존 등기 구별을 해 두시라는 얘기고요. 밑에 판례박스에서는 우리가 확인할 점이 건물의 소유자라면 현실적으로 건물을 점거하지 않아도 토지에 대한 점유권까지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게 판례예요. 누구한테 인정해 준다고요? 건물의 소유자 아닌 사람에게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점, 그 점만 확인하시고, 다음 페이지 3번에 보면 점유권과 본권 나오죠. 점유권이라는 것은 뭐 사실상 지배하는 권리고 본권은 정당성의 문제다. 둘은 같은 것이 아니다. 서로 완전히 다르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점유권에 기인한 손은 본권을 가지고 재판할 수 없다. 전혀 별개의 문제고, 그럼 만약에 지문에 점유할 권리가 소멸하면 점유권도 소멸한다. OX에 점유할 권리가 소멸하면 점유권도 소멸한다. 점유할 권리가 뭐예요?
점유할 권리를 본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그럼 다른 말로 하면 본권이 소멸하면 점유권도 소멸한다. OX에? 틀리는 거예요. 전혀 별개죠. 예를 들어서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건물을 점유하고 있어요. 전세권은 기간이 만료되면 등기해야 소멸해요. 등기 없이 당연 소멸해요. 등기 없이. 그럼 전세권이 기간 만료가 되면 본권인 전세권은 소멸해요. 근데 얘가 아직도 거기 살고 있으면 점유권도 소멸해요. 점유권은 남아있는 거예요.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권과 점유권이 항상 운명을 함께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점유의 관념화가 나오는데 점유의 관념화. 세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점유 보조자. 점유 보조자하고 간접 점유 그리고 상속인의 점유 이렇게 세 가지가 관념화인데 점유 보조자라는 거의 의의는 뭐냐면 자기가 물건을 사실상 지배를 하긴 하지만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뭘 받아서 하는 거예요. 지시를 받아서. 그러니까 이제 점유 보조자란 타인의 지시를 받아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 이걸 이제 점유 보조자라고 불렀죠. 그럼 여기서 이 사람이 사실상 지배를 한다 하더라도 보조자는 점유자가 될 수 없고 요 타인 점유주라고 부르죠. 요 타인이 바로 점유자에 해당이 됩니다. 보조자가 시험에 단독으로 출제되고 이럴 일은 없고요. 개념만 좀 확인하시면 되는데 수험상으로 꼭 기억하실 점은 점유 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다라는 점이죠. 점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점유보호 청구의 주체나 제가 오늘 갑자기 힘이 좋아진 걸까요? 주체나 상대방이 될 수는 없다라고 했었죠. 주체가 될 수도 없고 상대방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요건 인정 안 되는데 하나 인정되는 게 뭐였냐면 자력구제. 오늘 비 온다는 얘기 있었어요? 그렇지는 않아요. 원래 이게 이 분필이요. 일기예보를 해요. 이게 자꾸 부러지고 이러면 그 습도가 굉장히 높아졌다는 얘기고 곧 이제 비가 올 수 있다 이런 걸 단연간의 이제 연구 끝에 예. 그럼 자력구제는 인정이 된다고 했죠. 자력구제라는 건 뭐였냐면 그러니까 국가구제를 요청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그러니까 침해가 내 눈앞에 벌어지고 있을 때, 소위 이제 침해의 현재성이죠. 침해가 현재 눈앞에 벌어지고 있으면 자기 힘으로 구제받는 예외적인 게 자력구제고, 그러니까 이 점유자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상점에 사장과 점원이 있다면 그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사람은 점원이고요. 사장은 가게 잘 오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누가 점유자예요? 사장이 점유자라는 거예요. 이 점원은 사실상 지배를 하지만 지시를 받아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점유자로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유권에 기해서 반환 청구나 방해 제거 이런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사장이 해야지 점원이 하는 게 아니죠. 근데 점원이 일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물건 싸들고 도망가면 점유자가 아니니까 구경만 해야 돼요?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예외적으로 자력구제는 가능하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본 판례가 처의 지위 판례가 있었죠. 요 아내가 어떤 지위냐? 요 아내가 점유 보조자냐라는 거였는데 아내는 점유 보조자가 아니고요. 이제 공동 점유자에 해당이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어떤 부동산이 있었는데 이 부동산을 갑과 을이 공동으로 점거하고 있다. 근데 부부였어요. 갑이 남편이고 을이 아내인데 근데 A라는 사람이 소유자인데 이 소유자가 요 아내를 상대로 해서 돌려달라라고 인도를 청구한 사건이죠. 그러면 돌려달라, 인도 청구, 반환 청구는 누구한테 하는 거냐면 목적물의 현재 점유자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 아내가 점유 보조자라면 아내에게 인도 청구해서는 안 되죠. 근데 우리 판례는 이 처는 보조자가 아니라 이 갑과 공동 점유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처를 상대로 한 인도 청구가 인정된다라는 거였죠. 그러니까 점유 보조자는 이 개념만 좀 잡아두시면 끝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게 간접 점유죠. 간접 점유라는 것은 일정한 법률 관계를 통해서
타인에게 목적물을 사용케 하면 그걸 간접점유다라고 하죠. 이때 이제 일정한 법률 관계라는 게 뭐 임차권, 사용대차, 지상권, 전세권 이런 게 쭉 나열되어 있죠. 조문 한번 볼게요. 252쪽에 간접점유 194조.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의는 그런 개념이고, 그러면 간접 점유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가장 기본적으로 이 당사자 사이를 연결해 주는 뭐가 있어야 한다고 했냐면 점유 매개 관계. 점유 매개 관계가 존재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들고 있는 점유 매개 관계가 임차권이나 지상권이나 전세권이나 이런 법률 관계인데, 그럼 이런 매개 관계는 넘어가고 끝나는 거예요? 돌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돌려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매개 관계 기초에서 반환 청구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 점유 매개 관계는 반드시 유효해야 되느냐라고 물으면 반드시 유효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매개 관계는 단일하게 딱 하나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중첩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임차인이 전대차를 주면 매개 관계가 두 개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간접 점유가 있으려면 특정인이 어떤 사람이 직접 점유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갑이 을한테 임대차 계약을 하고 목적물을 을에게 사용케 해주었다. 그러면 이 임대차가 이제 점유 매개 관계고, 이 매개 관계를 통해 직접 점유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갑이라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간접 점유다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리고 간접 점유의 특징은 넘어가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법률 관계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갑이 을에게 매매를 했다라고 하면 이 매도인 갑은 간접 점유자예요, 점유 상실이에요? 상실이 넘어가고 끝나는 거니까 돌아올 수 있는 법률 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했고요. 그러면 간접 점유에서도 핵심은 간접 점유자는 보조자와 달리 얘는 점유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점유자에 해당이 된다면 얘는 점유보호 청구의 주체가 될 수도 있고 상대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그림에서 보면 갑이 을에게 임대차를 해줬는데 이 물건을 병이라는 사람이 빼앗아 갔어요. 그러면 얘가 물건을 빼앗아 갔을 때 갑이라는 사람이 얘를 상대로 점유권에 기한 반환, 점유 회수를 청구할 수 있느냐? 당연히 할 수 있죠. 간접 점유자도 점유자니까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의 주체가 될 수 있다라고 했고요. 또 갑이 있고 을이 있는데 을이 갑의 물건을 빼앗아 갔어요. 그럼 갑이 을에게 반환 청구하면 되는데 을이 그 빼앗은 것을 병이라는 사람에게 임대차를 해주어서 병이 물건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이 갑이 요 을이라는 사람을 상대로 돌려달라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였죠. 그러니까 반환 청구는 누구한테 하는 거냐면 현재 점유자에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을이 점유자면 반환 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거고, 아니면 아니죠. 그러면 얘한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얘는 뭐예요? 그러니까 을이 병에게 빌려줬으니까 병이 직접 점유자고 을이 간접 점유. 그러니까 간접 점유자도 점유자니까 반환 청구의 상대방이 된다. 근데 만약에 사례에서 침탈을 을이 해서 이걸 병한테 팔아버렸대요. 그래서 팔아서 병한테 넘겨줬다면 갑은 을을 상대로 반환 청구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면 반환 청구할 수 없죠. 얘가 매매를 했다라고 하면 을은 간접 점유자예요, 점유 상실이에요? 점유 상실이죠. 그래서 요 매개 관계가 존재하는 간접 점유가 인정되면 얘도 상대방이 되지만 뭐 매매를 했거나 이러면 간접 점유자가 아니니까 상대방이 될 수 없다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상속인의 점유가 나오는데요. 갑이라는 사람이 물건을 가지고 있다가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을이 상속을 받았다. 그러면 상속인은 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점유를 승계받게 되는데 언제 점유권을 이전받는 거예요? 사망 당시고 이 을이라는 사람이 현실의 인도를 받을 필요도 없고요. 사망 사실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몰라야 돼요. 사망 사실을 몰라도
갑이 사망하는 순간 을에게 점유권은 넘어와요. 그러니까 이 점유라는 건 현실적인 점유를 말하는 게 아니라 관념화된 점유를 말하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점유의 관념화. 그러니까 지금 의뢰하는 사람은 사실상 지배를 해야 안 해요? 안 해죠. 안 해도 인정이 된다는 거고, 그럼 마찬가지로 요 간접 점유자 갑, 얘 사실상 지배를 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그래도 인정하는 거죠. 관념화가 된 거고, 요 보조자에서는 사장님도 사실상 지배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점유권이 인정될 수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문에 점유권은 반드시 물건을 현실적으로 지배해야 인정된다라고 하면 틀리는 거예요. 점유가 관념화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이 세 가지를 보신 거고요. 하나만 추가적으로 보면 이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분리하여 자기만의 점유를 분리주장할 수 있느냐? 분리주장이 돼야 안 돼? 안 돼요. 그렇죠? 이건 그대로 다 승계가 되는 거지 상속받은 사람이 내 것만 따로 분리해서 주장하겠다. 이건 있을 수 없다라고 했죠. 자, 그럼 우리가 지금 본 내용이 253쪽까지 봤고요. 다음 페이지에 이제 본격적으로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점유의 종류가 나옵니다.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잘 아시는 것처럼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를 자주, 없는 점유를 타주라고 불렀죠. 그러면 자주와 타주를 구별하는 기준. 그러니까 자주와 타주를 구별하는 것은 무엇에 따라 구별한다고 했냐면 모든 사정을 통틀어 외형적,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소위 객관설의 입장이고 조심하실 점은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따른다라고 하면 틀려요. 이거 뭐 시험에 몇 차례 출제가 됐죠. 내심의 의사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정을 통틀어 외형적, 객관적으로 따진다.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였어요. 제가 임차인이에요. 임차인. 그럼 임차인이면 자주예요? 타주예요? 당연히 타주점이죠. 근데 임차인이었던 제가 마음속으로 나는 가질 거야 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러면 자주점유로 인정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 사람의 내심 의사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외형적, 객관적으로 어떤 형태를 띠는 거냐. 그럼 임대차라는 건 객관적으로 소유할 의사가 없는 거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외형적, 객관적으로 밝혀지면 좋은데 시간이 오래 지나서 그것이 분명하지 않게 되었다면 그때는 뭘로 인정한다고 했냐면 자주점유로 추정이 되죠. 이게 이제 197조 1항에서 규정을 했기 때문이고 점유하고 있으면 점유자에게 네 가지가 추정이 돼요. 일단 소유의사, 자주가 추정되고 또 뭐야? 선의, 평온, 공연. 거의 저 혼자 하는 분이죠. 네 개 다. 그러니까 소유의사, 선의, 평온, 공연. 그러니까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과실.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아요. 좀 이따 조문에서 나올 거고. 그래서 이게 구별 기준인데 근데 어떤 경우는 전환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전환이라는 것은 자주점유가 타주점유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는 거꾸로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자주점유가 타주점유로 바뀌는 것은 첫 번째 우리 판례에 의하면 인도할 의무가 발생이 되면 그때부터는 타주점유로 전환돼요. 그래서 우리가 판례 세 가지를 봤었어요. 뭐 있었냐면 매도된 부동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락된 부동산. 그리고 해제된 부동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이 대금을 받으면 이제 이 사람은 매수인에게 인도할 의무를 지게 되죠. 그럼 그때부터 뭐로 바뀌냐면 타주로 바뀌고요. 그리고 원래 제 거면 자주점유인데 그게 경락이 됐어요. 그럼 경락이 되면 이제 저는 경락인에게 인도할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타주고
해제된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매수인의 점유는 자주점유예요. 돈 내고 샀으니까. 그런데 그 매매 계약이 해제가 되면 매수인은 다시 매도인에게 인도할 의무를 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 뭐로 바뀌냐면 타주점유.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는 요게 몇 번 나왔어요? 매도된 부동산. 다른 시험에서는 이거 돌아가면서 출제가 돼요. 그래서 매도된 부동산, 경락된 부동산, 해제된 부동산은 다 셋 다 인도할 의무가 생겨서 타주로 전환되고요. 두 번째는 소송에서 진 경우인데 여기서 조심하시라고 했던 게 뭐였냐면 누가 소송을 했는지가 핵심이었어요. 소유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점유자가 진 건지 아니면 점유자가 스스로 주장했다가 진 건지 이걸 구별하셔야죠. 그러니까 누가 제기한 소송이 한다고 했어요. 바뀌는 건 소유자가 그렇죠. 소유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소송을 제기해서 점유자가 패소하면 이때는 타주로 전환돼요. 언제 전환되죠, 이건? 패소 판결 확정 시가 되겠죠. 그러니까 패소 판결이 확정되면 그때부터는 타주 점유로 전환됩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실 점은 소유자가 제기한 소송이어야 되고 우리가 항상 이거 할 때 비교했던 게 점유자가 스스로 주장을 했어요. 자기가 소송을 하든 스스로 주장을 했는데 점유자가 스스로 주장해서 점유자가 패소했다. 인정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전환돼야 안 돼요? 안 된다라고 했어요. 꼭 구별해 두시고 우리가 기본 강의할 때는 이게 왜 전환되고 안 되는 건지 자세하게 막 설명하고 그랬는데 이제 뭐 이유가 시험에 안 나오는 거니까 핵심을 잘 봐두세요. 소유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점유자가 지면 쉽게 그렇게 생각하세요. 소유자가 야, 내 거 내놔 라고 점유자에게 소송을 했는데 점유자가 졌어요. 그럼 점유자는 어떤 의무가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인도 의무가 생긴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때는 점유자의 권한 없음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타주로 바뀐다라고 생각하고 근데 점유자가 스스로 주장했다가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권한이 불분명해진 거지 타주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 했는지를 좀 구별해 두시면 되고 거꾸로 타주 점유인 것이 자주 점유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타주가 자주로 전환되는 건 둘 중에 한 가지를 갖춰야 되는데 첫 번째 새로운 권한을 취득하거나 두 번째 소유의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이 둘 중에 한 가지면 타주가 자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새로운 권한이라는 건 뭐 어떤 게 있을 수 있냐면 뭐 매매라든지 뭐 증여, 뭐 교환 이런 것들이 있고요. 하나 조심하시라고 했던 건 뭐예요? 상속이죠. 그래서 상속은 절대 새로운 권한이 될 수 없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소유의사를 직접적으로 표시를 해야 한다고 했고 소유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단지 외부에 인식을 시켰다. 이것만 가지고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 판례에 본 거 뭐 있었냐면 어떤 사람이 토지를 점유하다가 그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등기했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했다. 그럼 점유하고 있던 땅을 자기 명의로 등기하면 자주점유로 전환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 했죠. 또는 자기가 점유하고 있던 땅에 나무를 심었다. 과수를 식재했다. 이것만을 가지고 자주점유로 전환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표시가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외부에 인식을 시킨 것이기 때문에 전환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봤던 사례가 뭐였냐면 갑이 있는데 A가 갑이라는 사람에게 임대차를 해줬어요. 그럼 갑은 임차인이죠. 그러면 임차인은 자주점유가 아니라 타주점유에 해당이 돼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갑이 사망을 하고 을이 상속을 받았다. 그럼 여기서 이 상속받은 을이 나는 우리 아버지 모르고 나는 자주점유자야 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까도 강조한 것처럼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점유의 성질과 하자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뭐 할 수 없어요? 분리 주장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피상속인이 타주점이면 얘는 볼 것도 없이 그냥 뭐가 되냐면 타주가 돼요. 근데 이 을이 지금은 타주인데 뭐로 바꿀 수 있다고요? 자주점유로 전환시키는 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얘가 자주로 전환시키려면 둘 중에 한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뭐예요? 새로운 권을 취득하거나 두 번째는 소유의사를 표시하라.
그러니까 을이 요 A한테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사면 되죠. 매매를 했거나 또는 증여를 받았거나 또는 교환을 했다면 새로운 권원이 발생이 되어서 자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의뢰하는 사람이 나는 상속을 받았으니까 자주점유자야 라고 상속을 새로운 권원으로 주장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방법이 기본이겠지만 어떻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을이 요 A에게 그렇죠. 내가 가질 거야. 오늘부로 가질 거야 라고 소유 의사를 직접적으로 표시하면 그때부터 뭘로 바뀐다고요? 자주점유로 전환된다. 그럼 현실적으로는 뭐 쉬운 일이 아니라고 했죠. A가 이럴 리가 없잖아요. 다툼이 생길 테니까. 근데 어쨌든 소유 의사를 직접적으로 표시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자주점유로 전환돼요. 근데 직접적으로 표시를 해야지 뭐 하면 안 된다고요. 외부에 인식시킨 것은 표시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죠.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 기본 강의 때부터 늘 했던 얘기가 그거잖아요. 제가 이 책을 사무실에서 빌려왔어요. 그럼 빌려오면 자주점유예요? 타주점유예요? 타주죠. 근데 제가 이거를 자주점유로 바꿀 수 있어요. 가서 어떻게 하면 돼요? 사면 되죠. 사게 되면 새로운 권원이 발생이 되어서 그때부터 자주로 전환돼요. 근데 사기 싫고 돈도 없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어요? 가서 말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부로 이거 갖습니다 라고 표시하면 뭘로 바뀌어요? 자주점유로. 근데 제가 되게 소심하다 그랬잖아요. 차마 입이 안 떨어져서 말이 안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제 이름을 썼어요. 여기다가. 그죠? 그럼 제 이름을 쓰면 자주로 전환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점유하다가 등기했다. 그럼 등기하거나 이름 써거나 이러면 외부에 인식은 시킨 거지만 제가 뭘 한 건 아니라고요? 표시한 거 아니죠. 이것만으로 전환되지는 않는다. 전환되려면 직접적으로 간접점유자가 이것을 표시해야만 한다라는 거죠. 그 얘기고. 마지막으로 구별의 실익. 그럼 이거 뭐 하려고 자주와 타주로 구별하느냐? 자, 구별의 실익은 첫 번째 무주물 선점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취득시효. 세 번째는 202조에서 뭘 규정했냐면 현존이익 배상이 있었죠. 좀 이따 볼 텐데 현존이익 배상하려면 선의뿐만 아니라 자주점유를 갖춰라. 그래서 우리 시험 범위에서 소유의 의사, 자주점유를 요구하는 건 딱 세 군데요. 첫 번째, 무주물을 선점할 때는 소유할 의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주물은 찜하면 소유자가 될 수 있는 건데 부동산도 돼요, 동산만 돼요. 동산만. 그러니까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가 되고요. 무주의 동산은 선점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소유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고 했고요. 제일 중요한 건 취득시효죠. 점유취득시효든 등기부 취득시효든 전부 다 자주점유, 소유의 의사는 필수 요건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원래 남의 것을 점유자가 회복자에게 책임지는 범위에서 남의 걸 부쉈으면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되지만 현존이익으로 줄어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선이면서 자주까지. 요게 이제 우리 민법상 구별 실익, 자주와 타주를 구별하는 이유다라는 거고요. 자, 257쪽에 판례 좀 볼게요. 이 판례들은 뭐 딱 보면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확인만 좀 해두시면 돼요. 뭐 지금쯤이면 뭐 다 딱 보면 바로 알 수 있을 정도지. 예.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 요게 갑의 땅이고 이게 을의 땅이에요. 근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요 땅을 삽니다. 매수를 했는데 근데 갑이 경계선을 차고 해서 을의 땅의 일부를 점유했다. 그러니까 을의 땅의 일부, 요 정도까지 점유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요 부분의 점유의 형태는 자주예요, 타주예요? 자주점유로 인정이 되고. 근데 부정되는 판례 1번에서는 착오로 볼 수 없을 정도, 착오로 볼 수 없을 정도의 상당 면적,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막 점유를 해버리면 그건 자주로 인정해 줄 수 없다라고 했고요. 관련 판례로 봤던 게 뭐가 있었냐면 이 갑이 경계선을 차고 해서 을의 땅의 일부를 점유하는데 갑이 여기다가 뭘 했냐면
분묘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방법으로 점유했다라고 했어요. 그럼 얘가 이 부분에 분묘를 설치하고 관리했다면 그거 자주예요, 타주예요? 자주점유다라고 했죠. 여기서 이 분묘니까 분묘기지권 타주라고 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분묘기지권이라는 것은 전제가 자기 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남의 땅인 걸 알아요. 남의 땅에다가 설치하고 이용권을 얻어내겠다는 게 분묘기지권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자주가 아니라 타주고, 근데 여기서는 경계선을 차고 해서 자기 땅인 줄 알고 점유를 했잖아요. 그럼 이건 무슨 점이에요? 자주점이고, 여기다가 분묘를 설치하든 건물을 짓든 나무를 심든 관리 방법에 따라서 타주점유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주냐 타주냐는 건 여기서 이미 끝나는 거예요. 착오로 경계선을 착오해서 일부를 점유하면 그 자체로 자주지 거기다가 뭘 했느냐라는 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한필 토지, 요게 지금 의뢰 땅 한필이잖아요. 한필 토지 일부에 점유 취득쇼가 인정돼야 안 돼요?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한필 토지 일부도 취득쇼 할 수 있고, 다만 이제 등기하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분필해서 이전 등기를 받아가면 되죠. 그래서 한필 토지 일부에도 점유 취득쇼가 가능하고, 물론 그렇게 되려면 요 일부를 얘가 점유하고 있었다는 객관적 징표가 계속돼야 돼요. 그렇죠? 여기다 뭐 건물을 지어놨다든지 나무를 심어놨다든지 이런 징표가 지속되었다면 일부에 대한 점유 취득쇼도 인정되고요. 그게 이제 1번의 내용하고 밑에 박스의 관련 판례 내용이고, 그 관련 판례에서 넷째 줄에요. 넷째 줄 가운데 이 경우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경우 그 인접 토지의 점유 방법이 분묘를 설치 관리하는 것이었다 하여 점유자의 소유사를 부정할 것은 아니다. 관리를 어떻게 했느냐로 달라지는 게 아니니까. 자, 2번의 파란 글씨 보면 나중에 위 토지가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중에 알게 된 건 아무 상관없다고 했고요. 3번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은 자주점유 권한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았다. 누가 주장했어요? 점유자가 스스로 주장했다가 인정 안 됐다. 이것으로 전환되지는 않는다라고 했죠. 4번 지자체가 도시계획 사업인 도로개설공사 시행자로서 그 사업 실시 과정에서 사후 감정 가격에 의하여 보상하기로 하고 사용 승낙받아 점유하면 자주죠. 여기서 만약에 뭐 지자체든 국가든 보상 합의 없이 개인 땅을 점거하면 그건 자주가 아니라 타주라고 했어요. 보상 합의하고 승낙받아 점유하면 자주로 인정이 되고요. 자, 5번은 재건축조합 조합원들이 토지 소유권에 관하여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뭐라고 했냐면 신탁법상 신탁. 명의신탁하고는 다르죠. 명의신탁은 타주점유지만 신탁법상 신탁 등기했다면 그건 자주점유로 인정한다라는 게 판례였고, 그 다음에 6번 국가나 지자체가 취득쇼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 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자주성이 번복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국가나 지자체에게도 자주점유 추정은 똑같이 인정이 돼요. 그러면 국가나 지자체가 자주점유라고 관련 서류를 모두 다 제시할 필요는 없는 거죠. 상대방이 깨뜨려야 되니까. 그래서 제출 못했다고 자주가 번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부정판례 1번 보셨죠?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 면적까지 착오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상당 면적을 점유하면 자주는 깨지는 거고, 2번 처분 권한 없는 자로부터 그 사실을 알면서 토지를 매수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뭐라 했어요? 알면서. 그러니까 처분권이 없는 자에게 매수했어요. 그럼 처분권이 없는 자에게 매수했다면 이거 자주예요, 타주예요? 자주점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분권이 있든 없든 매수했다는 건 객관적으로 소유할 의사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건 자주점유예요. 근데 처분권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매수했다면 자주를 깨뜨리겠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라는 거죠. 원래 뭐 엄밀하게 말하면 알았다고 자주를 깨면 원래는 안 되는 거예요. 알았다는 건 선의악의 문제지 자주 타주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알았다는 것과 자주하고는 원래 상관이 없는데, 우리 판례가 이렇게 판시하는 건 취득쇼의 범위를 넓히겠다는 거예요, 좁히겠다는 거예요? 매우 좁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판례의 중요한 말이 알면서. 그럼 예를 들어서 무효인 매매계약을 통하여 점유했다. 무효인 매매계약을 통해 점유하면 자주예요, 타주예요?
매매계약이 무효예요. 무효인 매매계약을 통해서 점유하면 자주인 거예요. 그죠? 그게 무효든 유효든 매매라는 건 객관적으로 소유할 의사가 있죠. 객관적으로 보는 게 원칙이니까. 근데 우리 판례가 매매계약이 무효인 것을 알면서도 매수했다면 자주를 깨뜨리겠다라는 게 판례예요. 중요한 말은 뭐였냐면 알면서고. 자, 3번은 분묘기지권 타주고요. 4번 공유자 중 한 사람이 공유부동산 전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공유자의 지분 비율 범위 내에서는 타주다. 그러니까 이런 거였죠. 갑이랑 을이랑 2분의 1의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공유부동산을 혼자 전부 다 점유를 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갑이 을에게 내가 취득쇼 완성했으니까 네 지분 내놔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갑이 이거 점유할 때 절반은 다른 사람 거라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래서 자기 지분만큼은 자주 점유가 되겠지만 다른 사람 지분 범위는 자주가 아니라 타주점이다 라는 판례죠. 다음 페이지에 자 5번의 파란 글씨 직접점유자. 직접점유자면 임대인이에요? 임차인이에요? 임차인. 그러면 타주점이고 그 다음에 6번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 부동산을 무단 점유했다. 요걸 이제 마지막 화살표에 줄여서 뭐라고 돼 있어요? 악의의 무단, 남의 것임을 뻔히 알면서 무단으로 점거했다는 거죠. 이러면 자주를 인정해 줄 수 없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고요. 7번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취하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소유자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제가 점유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 부동산에 등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었죠. A라는 사람이 점유를 하고 있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자기 명의로 등기합니다. 그러면 A가 소유할 의사가 있었다면 이 부동산을 다른 자가 등기하면 가만 안 있겠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이 부동산에 지상권을 설정해 줍니다. 그리고 병명의로 저당권까지 설정을 해줬어요. 그러면 소유할 의사가 있었다면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가만 안 있었을 텐데 얘는 그냥 참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소유자라면 해야 할 일을 안 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자주 추정은 깨진다라는 게 판례고. 자, 8번은 뭐가 나오냐면 명의신탁이죠. 명의신탁의 수탁자는 타주점이기 때문에 아무리 오랜 기간 점유해도 시효취득을 할 수 없습니다. 자, 문제 볼게요. 점유권에서 틀린 것인데 1번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할 수 있다. 바로 정답이죠. 점유권과 본권은 별개이기 때문에 점유의 소는 본권의 소에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그리고 점유에 기인한 소는 본권을 가지고 재판해서는 안 됩니다. 2번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뭐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요? 뭐가실?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좀 이따가 조문으로 나오겠죠? 4번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근데 요 이제 민법 200조 조문인데 권리적법 추정력을 점유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어디에만 적용되는 조문이라고 했냐면 동산이고요. 부동산은 점유가 아니라 어디에 인정이 돼? 추정력이라는 게 등기죠. 5번 전세권, 임대차, 기타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간접 점유 개념이고요. 자, 하자 있는 점유와 없는 점유 있는데 뭐 기초적인 개념이죠. 한번 읽어두시고 다음 페이지에 점유권 승계 나오는데 여기서부터 좀 쉬었다가 보시죠.